안녕하세요 여러분, 월요일 아침 상승미소입니다. 오늘 월요일 방송은 어제죠? 금융시장 브리핑 1부에서 마쳤지 않습니까? 그래서 뒷부분 2부 계속 이어서 방송하겠습니다. 2부 주제는 최근 미국의 백악관과 현재 코로나 대응을 이끌고 있는 파우치 박사관의 갈등이 점점 심화되고 있잖아요. 이 갈등이 심화될 경우 금융시장에 분명히 영향을 줄 게 확실하다. 이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것을 어떻게 해결해 나갈 수 있을지 우리 토마스 류 선생님과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자, 선생님 2부 네. 좀 긴 시간인데 2부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선생님. 네. 네네. 자, 중국 이야기 1부에서 갑자기 이제 마무리되면서 더 못했는데, 자, 여기서 궁금한 게, 행정명령이라는 게 사실 법적으로 어느 정도 권한이 있는지 이제 그게 궁금하고요. 두 번째, 가령, 야, 미국 기업 다 돌아와라 이런다고, 미국 기업은 중국에서 물건 안 파냐? 팔아야 되거든요. 시장이라는 게 있는데 시장을 포기하고 온다 그러면 주가 대폭락이거든요. 팔지 못하게 한다면. 자, 그런 상황에서 행정명령, 이게 어느 정도의 구속이 있는 겁니까? 사실은 법적 구속력은 없죠. 없지만은 그래도 이제 대통령이 명령이니까 아마 제 생각에는 거기 명령에 따르고 안 따르고의 페널티는 있지 않을까. 저는 그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트럼프 행정부의 밑에 이제 강경파 나바로 같은 그분은, 미국과 중국은 디커플링 해야 된다. 완전히 우리가 절연을 해야 된다. 이렇게 지금 주장하고 있는 사람이거든요. 네. 근데 이제 트럼프 행정부에서 며칠 전에 이제 홍콩 법에 따라갖고 인민군 여행 금지 재산 이런 걸 발표하니까 중국에서 받아치기를 오히려 우리가 먼저 미국과 디커플링 해야 되겠다. 응? 지금 예전의 중국이 아니다. 우리 지금 중국이 예전의 중국이 아니다. 응? 당신들이 디커플링 원하면은 그러기 전에 우리가 먼저 디커플링 선언해버리겠다. 이런 식으로 맞받아치고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남중국해에서도 지금 군사적 긴장이 지금 상당히 지금 팽팽하잖아요. 네. 어느 한쪽에서 진짜 감정을 더 이상 극복할 수 없는 만큼 뭔가 사건이 난다고 그러면은 이런 디커플링 선언, 이게 진짜 현실화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사실 지난주에 홍콩 보안법 때문에 홍콩 이야기가 나왔을 때도 사실 걱정을 안 했던 게 보면, 사실 문제는 중국이 일으킨 거죠. 왜 홍콩 보안법을 만든 게 중국이니까. 근데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한 긴급 제재안을 보면 전부 다 홍콩이에요. 홍콩에 대한 관세 등등. 그러니까 홍콩이 글로벌 금융시장, 이 미국 증시나 이런 데에 얼마나 영향을 준다면서 무시를 했었고, 그 다음에 또 앞서서 이미 말씀하신 대로 트럼프 대통령 행정명령 나온 게 보면 중국 관료들과 거래하는 미국은행 제재하겠다. 위구르 신장 지역의 공무원들 미국 입직 금지하겠다. 그 다음에 중국의 여행 금지 어쩌고 그러는데 그건 또 중국도 원하는 거거든. 왜냐면 요즘 누가 미국에 여행을 합니까? 갔다 오면 중국 사람들도 2주간 격리당하고 아무것도 못할 텐데. 네, 그렇죠. 결국은 그냥 말잔치구나 이렇게 해석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말씀하시는 것처럼 사실 가장 걱정이 남중국해에서 혹시 잘못하다가 배끼리 부딪혀버리거나, 군사적 긴장도가 올라가면 또 그 시장에서는 이제 다르게 이게 반응할 수 있잖아요. 사실 그 점은 사실 우려가 됩니다. 자, 그리고 말 나온 김에 선생님께서 지금 나바로 위원장 말씀하셔서, 자, 최근에 나바로 위원장이 총대를 메고 파우치 박사, CDC를 이끌고 있는 국가전염병 알레르기 연구소장인 이 파우치 박사를 적극적으로 공격하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 네네. 거의 너 사퇴해라 이런 분위기던데요. 그렇죠. 이제 파우치 박사는
사실 19 이 현실을 예. 현실 그대로 전해줘야 되잖아요. 네. 그래야지 행정부 차원에서나 국민 차원에서나 서로가 현명하게 지혜롭게 대처를 할 수 있게 사실 그대로 전달해 주는 거죠. 하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뭔가 이 지금 하루 7만 명 확진자 생기고 뭐 사망 얼마 생기고 뭐 어느 스테이트에 이제 파우치 박사는 일부 부분적인 락다운도 필요하다 뭐 이런 거 공고를 하는데 이게 마음에 안 드는 거죠. 예.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은 자꾸 다운 플레이 하려고 그러고 파우치 박사는 그 팩트 그대로 다 얘기하려고 그러는 거고. 이제 여기서 이제 부딪히는데 파우치 박사와 피에로 나바로하고 부딪힌 건 이거는 이제 좀 작은 사건이고요. 진짜 큰 사건은 뭐냐면은 미국의 질병관리본부 그가 이제 CDC거든요. 예, 예. CDC 그 뭐라고 그러나요? 그 총 책임자를 CDC 하여튼 그분이 예.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이 CDC가 이제 전국의 19 환자 어느 스테이트에서 몇 명 발생하고 뭐 이렇게 쭉 통계를 계속 발표하잖아요. 발표하는데 이게 마음에 안 든 거예요. 이게. 그래갖고 트럼프 행정부가 CDC의 모든 권한 중에서 CDC가 19 환자 데이터를 컬렉팅하는 권한, 각 병원으로부터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그 권한, 이거를 뺏어버렸어요. 그래갖고 CDC가 실시간으로 그 19 환자가 어디서 몇 명 생긴지 이걸 몰라요. 그래서 나중에 다른 기관 보고서를 듣고 통계를 내긴 하는데, 그래서 이제 민주당의 이제 그 펠로시 하원 의장님도 지금 아주 발끈해갖고, 이게 도대체 대통령이 할 짓이냐, 이게. 지금 CDC, 파우치 박사, 행정부, 대통령, 의회 모두가 한마음으로 해갖고, 이 역병을 극복을 해야 할 판인데, CDC 컨트롤 타워에게 힘을 빼갖고, 이게 도대체 뭐 하자는 거냐. 이제 그렇기도 하고, 이제 그 현재 CDC 말고 바로 직전 CDC 책임자가 또 그 언론에다가 그랬더라고요. 자기가 여지껏 미국 공직에서 서브하면서 어느 역대 대통령도 CDC를 갖고 정치 도구화한 대통령은 없었다. 여기 정치 입맛에 따라갖고 이렇게도 저렇게도 이렇게 재단시키는 이런 대통령은 역사상 없었다. 그러면서 상당히 이제 큰 불만을 발표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 자기 그 재선을 위해서 CDC가 해야 할 본연의 그 의무 책임, 이것마저도 지금 제한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지금 네. 선생님, 제가 걱정하는 건 뭐냐면, 사실 최근에 이제 다행스럽게 백악관에서 나바로 위원장이 그런 건 트럼프 대통령의 뜻이 아니다라고 이렇게 일단 선을 그었어요. 근데 이제 제가 걱정하는 건 사실 우리가 투자자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죄송스럽긴 하지만 CDC하고 트럼프가 싸우든 말든 니네끼리 숫자를 감추든 말든 사실 관심이 없고, 우리가 가장 관심을 가야 하는 거, 신경을 곤두세워야 되는 게 뭐냐면, 혹시라도 트럼프 대통령이 또 트윗으로 파우치 너 해고야 이렇게 날렸을 경우 증시가 제가 볼 때는 상당히 충격을 받을 가능성도 있다고 보거든요. 이제 저는 그 점이 궁금합니다, 선생님. 네, 충분히 그렇죠. 이게 파우치 박사와 CDC가 지금 19 이 사태 전체 그 총 사령탑이나 마찬가지잖아요. 네. 이제 거기서 총 책임자를 해고시켜 버리면은 그 지휘선상에 상당히 혼란스러울 수 있죠. 네, 이런 것이 네 효과적으로 그 이 사태를 대응할 수도 없고, 그렇다 보면은 증시가 충분히 그걸 반영해서 부정적으로 받아들일 수도 있죠. 그러니까 백신 개발에 대한 이건 가능할 것이다. 오늘도 파우치 박사도 그 얘기를 했습니다. 백신 개발은 올해 연말에 가능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이 사실 지금 현재도 많이 확진자가 늘어나고 줄 가능성이 없어 보이는 상황에서 파우치 박사를 날린다 그러면 정책 불확실성이거든요. 이 불확실성이 확대되면 증시가 실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제 그게 가장 걱정입니다, 사실은. 네. 지난주의 걱정은 사실 공화당이 계속 목리를 부려서 이번 주 이제 얼마 남지 않은 기간에 재정부양책, 야, 배째 이렇게 나오면 어떡하나 걱정을 했는데, 일단
트럼프 대통령이 야 소득세 감세안 받아주면 니네 거 밖에 이렇게 협상안이 나와서 이제 좀 덜었는데 이 파우치 박사가 얼마든지 이게 해고될 수 있다는 느낌이 뭐냐면 2주 전에 이제 의회에서 파우치 박사가 증언을 할 때 첫 번째 마스크를 끼고 왔어요. 자, 마스크는 안 하는 건 트럼프의 상징 아닙니까? 공화당과 트럼프의 상징인데 마스크를 끼고 왔고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을 은근히 비난하면서 선을 긋는 느낌을 계속 줬거든요. 이제 그러면서 이제 갑자기 이제 뉴 하스팟 지역에서 나오고 이렇게 된다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이 열받아가지고 해고할 가능성도 이거 배제할 수는 없겠죠. 네, 그 파우치 박사도 성격이 좀 고든 성격이라서 네. 그러더라고요. 누가 뭐래도 나는 나에게 주어진 내 일을 나는 해나갈 것이다. 다른 사람으로부터 나는 영향 안 받는다. 이렇게 한마디로 강하게 나가더라고요. 부러질지언정 나는 구부러지진 않겠다. 네. 그리고 뭐 사람 마음속을 들어갈 수도 없지만 결국 파우치 박사 입장에서도 어차피 지금 정권이나 이런 분위기가 민주당 쪽으로 넘어가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여기서 제대로 그 자기 일 똑바로 안 하고 트럼프가 원하는 쪽으로 맞춰지다가 날아갈 수도 있다. 그런 위기감도 있을 것 같아요. 네네. 그리고 이제 그 19 환자 그 숫자에서 예. 제가 그 증시와 이 환자 숫자 이것을 이제 대비해 가면서 제 나름대로 생각한 게 뭐냐면은 지금 모든 미디어들이 지금 미국의 그 환자가 그 데일리로 오늘 뭐 7만 7천 명 환자가 나왔다. 내일에는 또 7만 8천 내려갖고 거의 데일리로 그 기록을 깨고 있거든요. 예. 근데 이제 그 확진자 숫자에 대해서 이렇게 매일 기록을 깨고 있으니까 주식 투자자 입장에서는 상당히 불안하죠. 예. 이렇게 환자가 내려가는데 증시는 안 내려가고 그러다 보니까 이거 증시를 따라가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런 이제 갈등도 생기고요. 이거는 뭐 미친 증시다 이렇게 결론 내릴 수도 있고 그런데 그 미디어에서 한 가지 빼먹은 게 뭐냐면은 확진자 수 7만 7천 명의 그것도 중요하지만은 예. 사망자가 있잖아요. 예. 약 0.7 내지 0.8%랍니다. 그 환자 중에. 사망자 비율이 확 줄었죠? 네, 그래서 미국 전체에서 19 관계로 사망하는 사람이 데일리로 600명 정도 된다고 그래요. 네. 근데 사실은 미국이 이 땅덩어리 얼마나 광활해요. 그렇죠. 그리고 인구도 3억 5천이 넘거든요. 거기서 하루에 600명 죽는다고 증시가 겁을 먹어야 되느냐? 거긴 저는 제가 좀 동의가 안 되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까지는 제 혼자는, 이렇게 환자가 많이 내려갔는데도 증시가 안 내려가고 버티는 게, 이거 진짜 이 역학관계가 뭔지 되게 제가 파악하려고 머리를 많이 썼는데, 이 사망자 숫자를 생각하면서 역시 이 3억 5천 이상의 인구를 가진 나라에 하루 600명 사망하는 것은 증시가 크게 겁을 먹지 않아도 되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증시가 뭐 어떤 그 폭락론자나 그 유명한 월가 애널리스트들 여전히 뭐 증시가 W로 간다, 뭐 8월에 대폭락이 있다, 뭐 많이 얘기하잖아요. 예. 그래서 최근에, 증시는 뭐 살짝 조금 조정은 있겠지만은 그렇게 많이 내려가지는 않을 것 같아. 그런 생각이 듭니다. 선생님, 제가 제 자랑을 여기서 깔때기 된다고 자랑을 잠깐 하자면, 그, 플로리다, 텍사스, 애리조나 이쪽 뉴 하스팟 지역이 갑자기 뜬 게 6월 말이지 않습니까? 6월 마지막 주. 네네. 근데 7월 초, 6월 마지막 주에서 방송을 이렇게 했지만 멤버십에서 나는 그 확진자 수 아무리 늘어나도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한다면서 6가지 이유를 쭉 들었었어요. 그 중에 이제 하나가 뭐랬냐면, 이쪽 올드 하스팟, 뉴욕, 뉴저지가 4월 초에 피크를 칠 때 일간 확진자 수가 4만 3천 명 수준이었는데, 당시 사망자 수가 일간 2천 명이 넘었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그런데 최근에 이 뉴 하스팟,
지역이 6만 명, 7만 명을 넘어도 일간 지금 현재 사망자 수가 800명 아래 600명으로 내려왔어요. 네네. 자, 이렇다는 얘기는 그냥 트럼프 대통령이 주장하듯이 당시 그러니까 올드 핫스팟은 하루에 기껏해서 이 진단 숫자가 10만 명 수준이었는데 그렇게 했고, 최근에는 지금 미국에서 일일 진단자 수가 40만 명 정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40만 명에서 7만 명, 그 다음에 7만 명씩 진단자가 확정이 되는데 사망자 수는 더 떨어지고 있다. 이거 크게 신경 안 써도 된다라고 해석을 해버렸었거든요. 제가 좀 더 네. 이쪽에선 좀 더 미리 잘 본 거 아닙니까, 선생님? 네, 그렇죠. 그래서 이 미디어에서는 사실 이런 네. 양쪽 두 개의 수치 변화를 같이 보도해야 되는데 네. 확진자 수만 매일 데일리 레코딩이라고 그냥 계속 그것만 떠들어대니까 그 자세히 그 수치 변화를 안 들여다본 투자자들은 이 환자가 이렇게 많이 매일매일 증가하는데도 증시가 이거 안 내려가고 이걸 따라가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제 이런 갈등이 생길 수 있잖아요. 그래서 하여튼 우리가 이제 그런 면도 우리가 증시 투자에서 좀 반영을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2차 팬데믹이냐 아니냐로 싸움을 하는 건데요. 사실 2차 팬데믹이다 그러면 뉴욕과 뉴저지에서 다시 급증하고 사망자가 늘어나야 2차 팬데믹이라고 겁을 먹는데, 사실 먼저 발생했던 뉴욕과 뉴저지, 지금 선생님 계신 뉴저지도 마찬가지로 상당히 안정되면서 이 확진자 숫자도 계속 줄고 있잖아요. 네, 여기는 뭐 사망자는 거의 안 나오고 있어요. 뭐 10명 뭐 이 정도. 그러니까 사실 그 19이 아니더라도 뭐 10명 정도는 나오는 거였으니까. 사실 그렇죠. 크게. 미국에서 뭐 총 맞아 죽고 교통사고 나고 이 사람들도 하루 600명 훨씬 넘을걸요. 네. 오히려 그 숫자는 이 19 때문에 줄어든 거 아닌가요? 밖을 나오지 않아서. 그럴 수도 있죠. 네. 자. 네, 길거리에 차 몰고 나갈 일이 별로 적어지니까 차 사고도 많이 줄어들죠. 자, 그리고 오늘 새벽에 이제 전 페드 연준 의장인 옐런 의장과 버냉키, 우리 헬리콥터 버냉키 분께서 중요한 말씀 하나 하셨어요. 이게 일드 커브 컨트롤인데, 선생님도 전에 일드 커브 컨트롤 잠깐 언급하셨었잖아요. 네네. 먼저 이분들이 이야기는 이겁니다. 최근에 19이 이렇게 많이 벌어지고 경제가 계속 힘들어지는데, 이제 그 연준에서는 사실 더 이상 할 게 없어요. 금리도 내렸고 뭐 계속 돈 풀고 하고 있는데 더 이상 할 거 없는 상황에서 연준 의장, 지금 파월 의장이 지금까지 거부했던 일드 커브 컨트롤을 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시고 나오셨어요. 자, 먼저 선생님, 일드 커브 컨트롤이 뭔지 좀 간단하게 설명 좀 해주시죠. 네, 그 미국의 그 단기 국채 또 중기 그 국채, 뭐 일단 5년 미만짜리 그런 국채의 그 국채 수익률이 있잖아요. 이 수익률의 그 상단과 하단을 연준이 컨트롤 해갖고 어떤 그 범위를 벗어나지 않도록 조절을 하겠다. 이것이 이제 일드 커브 컨트롤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지금 뭐 앞에도 우리가 계속 쭉 얘기했지만은 미국 정부나 그 연준이나 이제 그 유동성이 계속 지금 확장되고 있고 또 국채 발행도 계속 지금 증가하고 있고 지금 뭐 그 스티뮬러스 패키지 뭐 몇 트릴리언 달러를 계속 푸는데 결국 전부 이 국채를 발행해서 조달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국채를 많이 조달하면 그 반대에 국채 수익률이 올라가서 시장의 금리를 올릴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부동산 쪽에 모기지 이자가 올라가거나 또 뱅크의 대출 이자가 올라가거나 또 크레딧 카드나 뭐 자동차 뭐 이런 구매 이자가 올라가거나 이러면은 국민들 생활이 지금 그러잖아도 지금 어려운데다가 이자마저 올라가면 더 어려워질 수 있으니까 중앙정부 즉 연준이 어떤 그 한계선을 딱 두고 더 이상은 국채 수익률이 못 올라가게끔 딱 억누르는 선, 그게 상단이고 그 다음에 이게 너무 떨어지면 또 안 되잖아요, 또. 그래서 하단에도 어떤 선을 딱 적정선을 정해놓고 더 이상 떨어지지 않게 이런 지금 그 상단과 하단 이걸 막아주는 이것을 이제 일드
커브 컨트롤 그러는데 예, 예. 결국은 이 연준이 자기들이 의도한 대로 이 금융시장의 전체의 큰 판 이것을 자기들의 의도대로 끌고 가겠다. 이제 거기서 나오는 게 그 강력한 수단이 일드 커브 컨트롤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여기서 제가 간단히 그냥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일드 커브 컨트롤, 즉 채권 금리를 관리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즉 너무 높게 올라오면 네. 뭐 중앙은행이 사들이면 되는 것이고 너무 많이 떨어져 버리면 돈을 그냥 다시 회수해 버리면 되는 것이요. 이렇게 네네. 금리가 오르지도 않고 내리지도 않는 상황으로 조절시키겠다. 왜 조절을 하느냐? 지금 미국의 앞에서도 은행들 충당금을 설정을 늘려서 파산 가능성을 이미 대비하고 있는 상황에서 금리 더 올라버리면 더 많이 파산하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렇죠. 파산 기업을 줄이고 그 다음에 시중에 적절하게 유동성이 공급되도록 중앙은행이 철저하게 관리하겠다 그런 의미죠. 자, 여기서 중요한 거 이제. 네. 자, 이 얘기는 한마디로 양적 완화를 지금은 걔네들이 안 한다고 하지만 언제든지 다시 퍼붓고 줄이고 늘리고 해서 관리하겠다는 의미인데 결국 연준이 일드 커브 컨트롤을 수용한다 그러면 증시에는 상당한 호재 아닙니까? 그렇죠. 예를 들어 갖고 채권 수익이 올라간다 그러면은 지금 증시 S&P 500 거기 안에도 지금 배당금 예. 거기가 이제 전에는 2%였지만 지금 많이 떨어졌거든요. 예, 예. 그래서 만약 국채 금리와 격차가 좁아지면은 투자자 입장에서는 주식이 훨씬 더 비교 우위에 있을 수는 없잖아요. 예. 그럼 주식시장이 조금 위축이 될 수 있으니까 네. 지금 연준은 지금 각 기업들에게 주식 가격이 충분히 올라가 갖고 거기서 뭐 증자를 하든 뭘 하든 자금을 많이 좀 만들어 갖고 쌓아 놓도록 지금 유도해 가고 있는 이런 형국인데 그래서 증시가 내려가는 걸 원치 않죠. 그래서 특히 국채 수익률과 비교 우위를 확실히 증시가 점함으로 해 갖고 계속적인 돈이 증시로 주식시장에 들어올 수 있게 이렇게 물꼬를 그쪽으로 이제 계속 틀어야 되니까 이제 그런 정책을 계속 고수하려고 일드 커브 컨트롤에 대해서 심각하게 지금 고려하고 있다. 이제 그런 말씀이고 옐렌 의장이나 버냉키도 그렇게 이제 권고를 하는 거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다음 주면 FOMC가 열리죠. 7월 FOMC가 예정이 돼 있는데 이에서 이 일드 커브 컨트롤이 충분히 이제 논의가 되겠죠? 근데 제가 볼 때는 일드 커브 컨트롤 이건 사실 자본시장 자유 경제 시장에 조금 반하는 거잖아요. 네, 네. 이게 시장 원리에다 놔둬야지 연준이 상단 맞고 하단 맞고 이거는 시장 원리와 이제 어울리지 않는 거니까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이제 당장 연준이 꺼내들 무기는 아닌 것 같고요. 만일 증시 금융시장에서 큰 불안이 생겼을 때 그때 꺼내들 수 있는 수단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상당히 걱정되는데요. 증시가 하락해야 나올 수 있다 그런 말씀이신 거잖아요. 네, 지금 시장의 일부 참여자들은 네거티브 인트레스트도 뭐죠? 마이너스 금리. 예, 그것도 지금 기대하고 또 일부 경제학자들이 이제 그거를 채택하라고 연준에게 권고하고 그러는데 결국 그것도 그래요. 증시가 만일 진짜 3월 23일 같은 바닥에 W자를 간다고 그러면은 겁먹은 연준이 그런 것마저도 꺼내들 수 있지만은 현재는 지금 뭐 이렇게 19 이렇게 확진자가 이렇게 기하급수적으로 계속 증가하는데도 불구하고 증시는 꾸준히 뚜벅 지금 올라가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금융시장이 상당히 지금 체계적으로 안정화되어 있는 상황에서 시장 원리에 맞지 않는 그런 툴까지 꺼내들지는 않을 것 같아. 그게 제 생각입니다. 그러면 한편으로 이렇게 되겠네. 현재 상황에서는 일드 커브 컨트롤을 굳이 얘기할 필요는 없겠지만 혹시라도 네. 증시가 뭐 옛날처럼 대폭락 이가 아니더라도 투자자에게 네네. 불안감을 줄 수 있는 정도의 하락이나 이렇게 나오면 충분히 일드 커브 컨트롤을 꺼내서 투자자를 안심시킬 수 있는 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석할 수는 있겠네요. 네,
그렇죠. 파월 의장도 의회 청문회에서 보고 때 한 말이 그겁니다. 연준은 시장이 불안정해지면은 연준이 꺼내들 수 있는 수단, 툴은 무지하게 많다. 그러니까 즉 시장은 걱정하지 마라. 이제 그거거든요. 그래서 사실 양적 완화, 추가적인 유동성 이런 건 사실 우리가 다 알고 있잖아요. 네. 그런 걸 갖고 파월 의장이 언급하지는 않았을 거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다른 많은 수단을 갖고 있다. 네. 즉 그 얘기는 일드 커브 컨트롤이나 마이너스 금리라든가 이런 거를 염두에 두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선생님 벌써 1시간이 넘었습니다. 선생님 1시간이 넘었으니까 이제 선생님도 지금 현재 금요일 날 밤일 텐데 이제 쉬셔야 되고, 자, 이 방송 2부기 때문에 제가 월요일 날 내보낼 생각입니다. 월요일 날 아침에 7시 이전에 들으실 텐데, 자, 이번 주 이제 어차피 이번 주에 미국의 순이익 발표 계속되는데 중요한 기업은 또 어디 있으며 또 그것과 포함해서 전략 부분도 선생님 간단하게 정리해 주시고 마무리 하시죠. 제가 중요 기업들 어닝 스케줄은 잘 지금 모르겠고요. 네. 일단은 SP500 인덱스 기준으로 하면은 지금 목요일 날 3,200 바닥을 계속 콩콩 찍으면서도 안 내려갔거든요. 네. 그래서 증시는 당분간은 3,200 아래로 내려갈 생각이 없는 것처럼 보이고, 일단 상단은 3,300 정도까지 상승의 문이 열려 있는 것 같이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CNBC 짐 크래머 있잖아요. 네, 예. 크라머. 그 사람이 지금 폭탄 선언을 했는데 7월 말일 날인가? 네. 네, 그날에 증시 대폭락이 온다. 이렇게 점쟁이처럼 이제 말을 했거든요. 근데 크라머 그분은 지난 3월 23일 바닥치고 올라갈 때도 아직도 더 빠져야 된다고 목소리를 높이셨던 분이라. 그러면서 이게 자기 의견이 아니고 월가에서 가장 유명한 차티스트, 차트 전문가가 7월 마지막 거래일에 증시 대폭락한다고 차트가 그렇게 지금 가리키고 있다. 그래서 마지막 거래일을 조심해라. 이렇게 하는데, 하여튼 그거는 제가 믿을 수 없고, 일단은 하여튼 아래로는 지난주에는 3,115까지 또 여러 번 찍고 못 내려갔어요. 더 이상 안 내려가고. 그래서 3,115에는 상당히 견고한 지지선. 그리고 위로는 3,300. 그 정도 렌지 안에서 다음 한 주도 움직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예, 선생님 오늘 다른 때보다 약 30분 정도 더 길게 말씀하셨는데 피곤하실 텐데 감사드리고요. 이제 우리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선생님 안녕히 계십시오. 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선생님 수고하셨습니다. 잘 들으셨어요? 네. 어제 제가 나타나지 않아서 내일까지 주신 분이 계신데요. 저 건강하게 잘했습니다. 자, 이번 주도 여러분 수익 확실하게 내시는 친수익파 되시길 응원하겠습니다. 저는 수요일에 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